이준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관훈클럽이 대한민국의 중견 언론인들 모임인데요. 여기서 또 토론을 했는데 68년 전통의 관훈클럽, 많은 언론인들을 만나뵐 때마다 항상 긴장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여러 가지 정책 질문에 답하면서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관훈클럽 가서 이렇게 기념패까지 받아왔습니다. 관훈클럽 기념패. 이게 관훈클럽 기념패가 보통은 당대표를 지나면서 관훈클럽에 초청하거나 아니면은 대선 후보가 되면 초청이 되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 그렇고 개혁신당 대표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대선 후보까지 해서 관훈클럽 3번 이제 갔던 것 같은데요. 관훈클럽 사실 웬만한 사람은 한 4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대표나 대선 후보를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다 출연, 최다 토론 참여 목표로 한번 평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늘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라이브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예고한 대로 정말 아주 훌륭한, 저희가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님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벌써부터 라이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2,000명이 넘는 분들이, 2,4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특정 사이트에서 아주 작가로 유명하신 우리 게스트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후원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자면요. 기브머니.kr 펭귄 밥주기 사이트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영수증도 자동 발급됩니다. 더 건강하게 펭귄에게 밥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펭귄 밥주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좀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계좌번호를 적은 이미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저희가 낮에 게스트분의 실루엣을 저희가 따서 누구인지 맞춰보라 올렸는데요. 가장 처음 왔던 반응이 요즘 홍준표 대표님이 핫하시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님 아니시냐, 안철수 의원님 아니시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몇 분은 딱 실루엣만 보고도 맞췄습니다. 예. 맞추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인물의 실루엣만 보고 이 인물을 맞출 수 있는지, 평소에 이 인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자, 자칭 타칭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낳은 명작가 장 작가입니다. 필명이 어떻게 되시죠? 묘제죠. 네, 삼국지에 나오는 하우연에서 하우묘제. 네, 네, 그렇습니다. 하우묘제가 어떻게 죽죠? 비참하게 죽죠. 그러니까 그래도 굵직하게 획을 한번 긋잖아요. 그렇죠. 하우연은. 예, 네. 정군산 전투에서 묘제가 사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사파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광우, 조은 이런 거 말고. 네. 예, 어쨌든 저희 투샷이 낯설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만나냐는 분도 있고 좋다는 반응도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랑 우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랑 저희가 사실 아주 젊을 때부터 방송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예찬 최고위원 저를 인터뷰하러 왔던 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때 자유주의인가요? 맞아요. 그때? 페이스북 채널. 자유주의 같은 네. 웹진 같은 거 할 때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 와서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보다 한 15kg 정도 몸무게가 20kg 빠졌어요. 20kg 정도 몸무게가 적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자유주의 시절 사진을 찾아보면요. 네. 이거는 꽃미남이죠. 네. 동일인이 아니다. 네, 그런 인식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었는데 어쨌든 방송도 같이 하고 저희가 잘 지낸 기간이 10년이고요. 한동안 이제 잘 못 지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낸 기간이 훨씬 긴 우리 둘 사이다. 이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 나오면서 이제 이 출연하는 순간 네. 보수 유튜브의 공적이 되겠구나라는 나름의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아니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요즘 하다못해 우리 정우경, 서정욱 변호사도 요즘 이제 맞아요. 저랑 친분이 있다는 게 사실상 커밍아웃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달라도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만나는 게 진짜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요즘도 제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 형님들이나 네. 친윤 중진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이준석 재평가가 좀 들어갔습니다. 나도 어제 갑자기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윤핵관 한 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이제 누구누구를 보다 보니
이준석은 선녀였다. 아, 뭐 그 누구누구가 누구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아무튼 뭐 한모 씨 있잖아요. 아, 한동훈 뭐 말해도 되죠. 뭐 예, 저는. 당연하죠. 네. 이거는 뭐 우리 실명 토크에 됩니다. 근데 아무튼 한동훈을 겪어보니 이준석 대표는 선녀였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때 뭐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속도 썩고 했겠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전화는 되고 만날 수는 있었다. 전화하면 칼같이 받는 이준석이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전화를 해도 특히 비대위원장으로 총선할 때 일단 중진이고 서울시장이고 누가 전화해도 콜백이 없고 문자를 씹고 난리가 났다. 아예 그냥 연락 자체가 안 된다.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과 중진들 그리고 이 전통 보수 지형에서 이준석 재평가론이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모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의원님을 좀 보내가지고 도덕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인요한 의원님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요한 의원님도 정말 감사하게도 지지난주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간에 있었던 뭐 그런 좀 곤란한 상황 같은 거는 서로 그냥 털고 넘어가자. 털어보고, 네.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인요한 의원님한테도. 근데 이제 정치가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막 대립하기도 하는데 그걸 꽁하게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걸 대표적으로 꽁하게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모 전 대표고. 그렇구나 또. 뭐 시간 지나면 다 털어버리고 또 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후자 쪽으로 가야죠. 누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랑 뭐 어쨌든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 말이 잘 통하는 사이인데 지금까지 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텐션이 있었는데 털어내니까 홀가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있잖아요. 한독수 대행 출마니 뭐니도 있고 저기는 이제 어버이 수령 추대식 하고 있고 근데 뭐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적 관심도를 떠나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판교에서의 IT 대담, AI 그렇죠. 대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전적으로 내 탓이다. 후회한다는 걸 보면서 야 역시 40대가 되니까 사람이 좀 변하는구나. 불혹이지 불혹. 이제 불혹이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아니 그게 진짜로 좋아 보였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어쨌든 보수 진영이나 중도적인 국민들 사이에 이준석 후보한테 기대감 갖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 당대표 때 투표했다가 뭐 실망하고 돌아선 분들도 꽤 그렇지. 있잖아요. 많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준석 저거 절대 안 변한다. 절대 사람 안 된다 하다가 그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이거 모든 건 내 잘못이다 말하는 걸 보면서 제 주변에도 되게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원래 진도를 뺄 때는 확 빼야 되는 거예요. 뭐. 이 대선 과정에서 그 장면, 그 그림이, 그 투샷이 사실 지금까지의 조기 대선의 흙탕물 같은 광경에서는 가장 한국 정치에서 건지고 남을 만한 그런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한모 전 대표 전문가로서 근데 왜 토론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 그러니까 취조하는 본성.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당내 경선 후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 표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결선은 김문수, 홍준표 아니면 김문수, 한동훈이었잖아요. 김문수는 상수였고 그러면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 후보님과 토론할 때는 선을 안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한테도 되게 존중의 메시지를 표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4위라는 건 기정사실이었으니까. 근데 딱 마주 앉으면 여전히 검사가 되고 다 피의자인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거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나는 너무 완벽한 남자고 뭐 다 나는 뭐 세련됐고 여성 팬도 많고 그게 다 이제 60대 70대 위주라는 게 문제지만 그리고 나는 이 혼탁한 여의도 정치를 구원하러 온 백마탄 왕자님인데 이 구태한 인간들 너네 어디야 뭐 취조 좀 받아봐 너네 뭐 징역 15년 징역 10년 이게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난 이번에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공약 하나 내주면 좋겠어요. 법조인들은 검사든 판사든 사회생활 한 5년 10년 안 하면 정치로 바로 직진출 못하게 하는 그 제어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 진짜 많이 느껴요. 아니 윤석열이 1호 참모가 그런 말 했대. 이제 지나간 분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그때는 또 그 나름의 시대 정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무너진 보수 진영을 재건해야 되는 시대 정신이 있었고 우리 이준석 후보도 어쨌든 과거 평론보다는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판사나 검사가 실컷 판결 때리고 수사하다가 그 다음날 정계 진출해버리면 그 판결과 그 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안 돼. 그 쿠세, 그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다 자기 아래로 보는 법조인들이 대한민국 정치 다 막히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 사실 보면. 야,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는 게
뭐 헌법에 규정한 참정권 침해일지는 몰라도 법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가치가 저는 더 우선시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감하는 보통 국민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딱 와닿는 말씀이고, 물론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공약으로는 못 걸겠지만은,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고 이래가지고 정치하면서 계속 하는 게 자기 방어적 방탄 이런 거 말하고 있어서 좀 짜증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기회에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그러니까 기자가 어제까지 칼럼으로 특정 정당 조지다가 다음날 반대 정당에서 입당해서 그거는 공천받으면 부도덕하지, 그거는. 근데 그거는 위법은 아니지만 욕을 엄청 먹잖아요. 근데 검사 판사 똑같은 거예요. 어제까지 정치 판결 내리고 정치 검사로 누구 몰아서 막 사냥개 노릇하면서 그렇지. 나는 이때가 화양 연하였다라면서 막 뽕 맞아 있다가 다음날 출마해 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수사나 판결이 공정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그거. 아니, 그리고 나는 좀 수사 성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적폐청산 수사하다가 보수진영 절단된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한데, 양승태 대법관 같은 경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47가지인가? 그 혐의로 기소했다가 싹 무죄 났다 그러면. 다무죄. 그 정도면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조선 제일검이야. 조선 제일검이지. 나는 진짜 내가 47명까지 혐의로 생사를 잡았으면은 되게 미안할 것 같거든,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때 제가 이 검사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이 정권 초기 심세들이 또 검사 출신들이 많았잖아.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에 박혀서 인사 농단을 하고 호의호식을 하고 권력을 다 자기들이 갖고 놀았던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건 크게 만들어서 언론 플레이하고 주목받으면 나중에 유무죄의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안 논의했던 건데 오죽하면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책임지게 만드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법안까지는 안 만들겠지만은 이 최근에 보면은 너무 이제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권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런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궁금한 이야기들을 각각 준비해서 좀 털어놓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이준석 장해찬의 직언직설입니다. 네, 직언직설. 네. 예. 우리 또, 우리 묘재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뭔가 뽑아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페이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토크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다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혜찬 최고위원 게스트니까 먼저 뽑아보시죠. 제가 먼저요? 예. 네. 자, 앞에 한번 보여주고. 이거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지금 원샷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매번 외부에서 네. 용병을 투입하는 보수 진영의 고질적 병폐 어떻게 극복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덕수 대행 출마를 반대하다가 이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는 출마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특히 홍준표 시장님이 그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때로는 홍준표 시장과 가깝기도 했고 때로는 막 비판하기도 했지만 되게 그 회한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러면 이제 이 직업이 정치가 되고 어릴 때부터 정당에서 교육받고 활동해서 뭐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다 바보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냥 바깥에서 셀럽 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셀럽 놀이 하는 사람들이 막 기타 치고 새우깡 먹으면서 제가 아니면 이재명은 못 이깁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한 살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새우깡에 막 할머니들이 환호하고 막 와 새우깡 잘 먹는다 하고 이게 뭐 미스터 트롯으로 대선 주자를 뽑는 건지 그게 아니라 저도 정당 정치를 대선하면서 짧게 해봤지만 여기서 배우고 훈련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사람 상대하는 스킬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에서는 굉장한 기회를 부여받은 거 아닌가. 그쵸. 뭐 장관직까지 공짜로 줬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성과를 못 내놓고 자기는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다 이겼다 하면서 또 우리 또 묘재 작가가 또 부산 출신의 또 이 명작가로서 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이긴 건 어느 정도의 전과입니까? 그거는 지면은 김정은이 적화 통일하는 거예요. 금정구 선거에서 지면 김정은이 내려왔을 때 위임맞이 막 하면서 이제 거의 적화 통일되는 수준인 거예요. 예. 그거를 이겨놓고 나는 강화도에서 이겼다. 강화도 이긴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고 금정구청장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건 적화 통일되는 거라니까요. 금정이 넘어가는. 금정이 뺏긴다는 건 부산 다 넘어간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세울 성과가 없으면 그걸 내세우느냐.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자질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청년 그룹에서 오래 활동했던 장경태, 전용기 그렇지. 같은 사람을 키워서 벌써 그분들이 재선이에요. 맞아. 30대, 40대 초반인데 재선이고 그럼 이제 삼선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때 정치적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티미해 보여도 어쨌든 훈련을 계속 시켜주잖아요. 그게 또 롤모델이 되고. 민주당에 있는 제 후배들은 그러니까 정당 떠나서 친한 선후배들 많으니까 장경태, 전용기를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가 되고 그렇죠.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을 분명히 또 했었고 그건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뭐 선거 나가서 최고위원 되고 아무 소용없고 그냥 바깥에서 뭐 셀럽되고 약간 유퀴즈 같은 예능 한번 나오고 하는 게 공천받기 훨씬 좋은 루트이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완전 허물어지고 있는 게 유독 보수 진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니, 보수 진영에서 거의 10몇 년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걸 극복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때 대변인 선발을 이제 해가지고 방송도 마국대. 내보내가지고 갈고 닦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방송에서 우리가 말하지만 솔직히 종편이라는 방송의 패널로 5년 6년 버티는 사람들은 첫째 실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된 거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정견을 얘기하고 조금씩 사회 인정받아서 올라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싫어할까? 이번에 난 놀랐던 게 국민의힘에 보면 80년생 의원들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두 살 아래에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내가 고생해온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배지 받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뭐 안 달아봐서 모르겠지만 거의 달았지. 반쯤 달았다가 떼봐서 모르겠지만 와, 진짜. 달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달고 나서 이 80년대 생들이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천하람 의원도 있고 뭐 당은 달라도 뭔가 젊은 사람들 국회의원 뽑아놓으니까 다른 애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전국이 굉장히 혼탁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사실 다 그냥 숨죽이고 잠수 타고 지역구에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보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오히려 차라리 선명하면 제대로 선명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한테도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보수 정당에 와야 될 것 같은 정치인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영입되는 케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전대로 스펙 같으면은 당연히 보수 정당에 와야 될 그런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쪽에서 민주당 문을 두드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총체적 인재랑이다. 저는 나국대 좀 긍정 평가하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노선이 달라져서 이준석 후보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동생일지 몰라도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스펙으로 용산도 갔다가 국민의힘의 젊은 대변인 돼서 방송 활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좀 그런 공정한 등용문이나 그런 채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박민영 대변인은 원래 바른정당 때부터 계속 이렇게 토론 사냥꾼, 토론대회 사냥꾼으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대변인인데,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자, 대선에서 빅텐트 주장? 본인은 단일화 안 했잖아. 이게 굉장히 저한테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소속이나 제3후보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양당의 후보나 거대 정당 후보의 어떤 태도나 진정성, 노력 등이 단일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든 뭐 오기 아니면 객기 끝까지 부렸다가 그 책임을 제가 온전히 또 쥐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후회는 없어요. 끝까지 포스터 붙이고 한번 선거를 완주해 본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때도 거대 정당의 후보가 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제 선택도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건 또 지금의 대선 국면과 비교하기엔 너무 작은 선거였고 총선이라 하더라도 저는 빅텐트에 이준석 후보가 막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막 함부로 말 안 하는데 사실은 지지율이 엄청 안 나올 때부터 제가 CBS 방송에서 이거 구도상 3후보는 버티기만 하면 지지율 나온다. 그리고 동탄에서 민주당 표를 21대 비교해서 마이너스 25% 시켰고 국민의힘 표는 마이너스 17 시켰다. 이건 내가 제일 먼저 말했어 진짜. 야, 진짜 방송에서. 분석적인 작가네. 그래서 비록 여론조사 자격증이 없다고 이준석 의원한테 쿠사리는 많이 먹었지만 그건 팩트지. 자격증 없잖아. 그렇지만 현업의 근무 경력이 있잖아요. 시간 있을 때 공부 좀 해. 현직 근무 경력이.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동탄에서 민주당 표를 마이너스 8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에서 완주하는 게 이재명 표를 저는 더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 그런 분석은 오늘 처음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꼭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나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 분석을 할수록 민주당이 더 발등에 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진짜 묻고 싶고 또 궁금한 건 지금은 사실은 3자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좀 많이 앞서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붙어. 그게 산술적으로 되게 투박하지만 보수 후보 대 이준석 후보 더하면 이재명 이기는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왔을 때 과거 정의당처럼 그 표 때문에 이 당락이 좌우돼 버리면 야권 후보지만 동시에 보수 후보이기도 한데 보수 중에서 패배를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덤터기 씌울 수도 있으니까 그 비난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나중 되면 또 정치가 생물이니까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도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기엔 나는 심상정이 뭐 단일화했어도 대선의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안 바뀐다. 심상정 표가 일로 안 올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의당 계열의 그런 센 진보가 들어오는 것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중도층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솔직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도 그때 기억나겠지만은 나는 했을 때 오히려 안철수 의원 표가 이재명한테 많이 갈 것 같다. 그게 약간 20대 여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수지처럼 모여있는, 그러니까 쩍벌도 싫고 무슨 뭐 형수욕설도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수지 같은 거였는데 이걸 터뜨리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단일화는 나는 산술적으로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그 정도 되면 우선 행복한 고민 아닌가 지금 합쳐가지고 이기는 상황이 오면 그 정도 되면 그런 고민인 건데 사실 나는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 사수를 부리면 안 되고 오히려 뭐 후보가 뭐 보수 진영에 둘 나와 있으면은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허접한 정책 이런 것을 오히려 협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산술 합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고민 상황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제가 이해하고 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동탄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면 정권 교체는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죽어도 못 찍겠는 표가 이준석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걱정이라고 하긴 뭐 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겠어요. 내 걱정이 제일 큰데 근데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정치공학적 이야기는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4% 차이로 졌는데 이준석 후보 얻은 표가 7% 8% 돼버리면 모든 보수 진영의 원망이 이준석 후보한테 가면 어쨌든 보수 진영을 내가 재편하겠다. 보수라는 정체성을 버린 건 아닌데 그게 되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진짜 0.1%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좀 열려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고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봤을 때 그런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 1번이고 2번은 사실 뭐 결국에는 표의 확장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런 결과를 내려 그러면은 나는 정계 개편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 산술하면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단일화 얘기는 오늘 하루 주구장창 했으니까 자, 네. 또 다음 쪽지를 뽑아 주십시오. 작가님. 동탄 선거는 상대 후보들이 신인들이었다. 공영훈, 한정민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후보들이죠. 그런데 전국 선거에서 이재명의 인지도나 결집력, 또 어쨌든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나오면 그 인지도나 결집력은 공영훈, 한정민과는 차원이 다를 텐데 그 모델을 전국에서 재현할 만한 또 비결이 있어요. 결국 지금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20, 30%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TV 토론 한 방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이재명 캠프가 지금 침대 축구 모델로 가고 있고 뭐 아무나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사실 내가 중도 보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벌써부터 좀 캠프에서 정책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 이견이 노출되는 걸 봐가지고 그냥 짬뽕 캠프가 돼가지고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고 어제 오늘도 보면은 공약 발표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지워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봐가지고 뭐 포괄임금제 글 올렸다가 포괄임금을 삭제하고,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다. 그리고 유종일 교수 처음에 영입했다가 유종일 교수가 이제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충분히 그 자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재명 캠프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다음에 빨리 뽑아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한동훈 아직도 미운가? 한동훈 아직도 미운가? 저는 자, 그럼 한동훈 대표에서 어디가 제일 미운지. 신체 부위 말고 어떤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오늘 또 품격 있는 대선 주자의 방송이니까 제가 뭐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의 격을 생각해서 잘 안 하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뭐 미움보다는 아까 원샷이 안 잡혔으니까 제가 이런 거 안 한다고 한 겁니다. 네, 자.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배신이다 어쩐다, 뭐 제가 공천 뭐 취소되는 과정에서 결정권자였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웬만한 사람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을 좀 대응사주. 대응사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용산이랑 한동훈 전 대표 관계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탁을 많이 했고 굉장히 굵직한 용산의 인물들도 저한테 전화 와서 한동훈 전 대표 요청이다. 이준석 대응하는 거 좀 도와달랜다.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결부돼 있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안면 몰수하는 거는 정치에서 좋은 말 나오기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냐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보스잖아요. 리더고 한 계파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무진이나 스피커들은 서로의 리더를 공격해요. 그렇죠? 예. 이준석이라는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 상대방 보스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한계의 특징은 뭐냐? 그냥 난사를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한계에서 이준석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기인도 공격하고 천하람도 공격하고 이거 완전 흙탕물로 만들어요. 대변인도 공격하고. 난 이런 꼴은 살다 저도 정치방송 오래 했지만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분열의 정치의 모습이고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남한테 시켜서 어려운 이야기, 자기한테 불똥 튈 이야기를 대신 시키는 거는 이건 전형적인 부장검사나 검사장들이 어려운 사건 초임검사나 누구한테 총대 매기하고 돌격시킨 다음에 나중에 자기는 상황 보고 수습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전형적인 위험에 요주한데 이런 것들 참, 뭐 우리같이 최전선에 뛰어서 그냥 맞을 거 맞아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행태라고 보이는데. 또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호불호도 많이 생겼지만 자기가 자기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대한 반감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저도 뭐 스케일은 다르지만 제가 정치적 메시지를 최고위원 할 때 엄청 많이 내지 제가 뭐 뒤에 숨어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니고 그로 인해 고소고발도 지겹게 당했고 고소고발 당했어. 엄청 많이 당했죠. 이재명 대표한테만 2번 당했고 막 아들로 하도 제가 의혹을 파서 우리 이동호 씨. 6월에 결혼한다는데 좀 찾아내서 가가지고 축의금이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집이 좋은데 얻어졌다는 얘기 있던데. 그래서 아무튼 결혼식장 수배 중입니다. 축의금 많이 내려고. 동호야 이제는 마사지 끊고 건전하게 살아라. 네, 아무튼 네. 자, 근데 그런 입장에서 자꾸 누구한테 뭘 시키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그런 유형의 팀인 게 정말 그 가끔가다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마주치면은 나한테 그래도 내가 그 당의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보수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고 그다음에 뭐 아니 얼마 전까지 참여연대 있던 양반들이 도대체 뭘 지들이 뭘 아유 뭐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되게 특이한 그런 나르시즘이 그냥 문화인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또 작가님 한번 뽑으시죠. 네. 보수라는 철학과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민주당 볼 때 지금은 망가졌지만 정의당이라는 왼쪽 날개 하나 더 있는 게 부러웠거든요. 되게 건강한 노선 투쟁이 일어나고 정의당의 노선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혁신당은 야당이면서도 어쨌든 보수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안 버리잖아요. 그럼 이 노선 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저는 보수 진영 전체를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건강하다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말고 그거는 뭐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 선명한 건 서로가 다 아니까 그럼 어떤 노선과 철학에서 국민의힘과의 투쟁을 하고 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나는 요즘 내가 보니까 신자유주의자 같아 거의 내가 보니까 보수의 근본적인 어떤 이념에 닿아 있는 정책들을 이제 내고 그래서 경쟁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그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내놓고 있는 거 보면 다른 정당들이 너무 중도적인 색채가 강해지다 보니까 나는 그냥 원론적으로 내가 배운 대로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노선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경쟁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작가님에게 또 드릴 질문. 이거는 공천 취소했을 때 심지어. 이거야 뭐 제 개인사니까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때 단기적으로 한 1, 2주 동안의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약이 됐던 것 같고. 아니 근데 냉정하게 놓고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그때 공천 취소 안 됐으면 이겼을 거잖아. 그쵸.
제가 부산 전체에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산일보가 조사한 전체 지역구에서 제가 1등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구- 발언 다 터진 다음에 했는 그러니까 조사인데. 수영구에서 뭐 네. 당연히 준비도 많이 했고 하니까 뭐 이겼었는데. 현역 의원님과의 경선도 제가 그냥 다이다이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혹시 뒤늦게는 전해 들었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왜 그러면 잘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발언이 부담스러운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뭐 20대 때 사적인 발언이라 아니 하더라도. 근데 그게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 옛날에 다 이미 한번 털고 간 거 아니야? 다 공격했던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캐내가지고 전당대회 때. 어디에 박제돼 있던 그리고 거지만. 개혁신당도 그때 장해찬 자르려고 논평 많이 냈지. 아 사실. 그거야 당연히 어. 네가 날 얼마나 공격했는데. 근데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김경률의 그 마리아 앙투아네트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건 너무 과하다라면서 김경률을 좀 깠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일을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한 대표까지는 안 깠거든요. 근데 그때 친한계에서 아 장해찬은 윤한이 붙었을 때는 윤으로 가지 한과 일을 오래 했다고 한으로 넘어올 사람은 아니다. 윤을 얘는 배신할 인물은 아니니까 화근을 잘라야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1월부터 있었던 것 같고 건수 잡히니까 작정하고 작업한 거죠. 뭐. 아 근데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뭐 공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만약 이런 게 있었다면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 갈등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과 그걸 풀려고 노력해야지 왜 그 참모인 장해찬을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모르겠습니다. 뭐 좀 자아자찬할지 몰라도 스피커로서 막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옛날에는 뭐 페북에 글 써도 기사가 나고 하는 사람이 유독 보수 진영에는 별로 없잖아요. 민주당에는 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자기들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판단했겠죠. 방금 전에 채팅창에서 주요한 제보가 들었습니다. 이동호 씨의 결혼식장이 삼천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날짜까지 특정되면 아마 장해찬 찾아가서 작가님이 또 축의금을 많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화환가 네. 뭐 이렇게 가서 또 네. 화환 보내면 받아줄까? 글쎄요. 일단 가면은 경호원들한테 제진 당할 것 같은데. 동호야, 형이 너를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자, 다음 뽑아주시죠. 네. 아,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불편한 지지자들은 또 뭐 장애차 헛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다 좋은데 그 과거에 어쨌든 정치적 풍파가 꽤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고 막 하면서. 근데 이게 그게 공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억울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적 억울함에 좀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이야기를 조금만 해도 언론에서는 그게 재밌으니까 더 많이 쓸 텐데 그럼 이제 과거사나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아서 평가하고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 이야기나 그 어떤 평론가적 과거사에 대한 이 소외는 좀 그만 이야기하고 언론이 당장 많이 안 받아도 오늘 관훈 토론에서 나왔던 그런 정치와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집중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잘 하다가도 한 번씩 과거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걸로 도배가 싹 돼버리면 정치 저관여층은 사실 그 기사만 보거든요. 그럼 이준석 아직도 저 억울함을 못 잊었나? 아, 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못 잊지. 나도 공천 취소 평생 못 잊지. 나중에 내가 뭐가 돼도 그건 못 잊지. 나 당해보니까 알겠어. 근데 그 이야기를 실제보다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는 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뭐 성상납 공격하고 이랬던 것이 그 무혐의 나고 이런 다음에 그만큼 비슷한 강도로 퍼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아직까지도 나한테 댓글 달러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조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널리 퍼져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는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또 그게 잦아들면 지금 이미 많이 잦아들었고 그러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도 전대 때 그 이슈로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아이고. 예. 대신 저도 그때 내 멀쩡한 소설을 나 그 이야기 원래 먼저 안 했어. 아, 그거 야설이라고 작업해서 그 박모 화타? 그거를 이렇게 야설 작업을 그쪽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뚜껑 열려서 야설은 좀 심했지. 성인물 정도지. 아니 12세 관람. 아이, 12세 관람. 알았어. 국가공인 12세 관람. 자, 그럼 오늘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지고 장해찬 그 묘재 작가님의 작품은 12세 관람가의 등급이 매겨진 작품이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엔 안 하다가 그때 이제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 그 야설이라고 해버리니까 상상을 못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야설은 좀 그렇다. 나는 조폭 소설 갖고는 공격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야설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그거 뭐 경찰에서도 그 명예훼손 연예인 명예훼손 다 근데 무혐의 진짜 나왔거든요. 진짜? 내가 장해찬 최고위원 한 번도 안 물어봤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큰 줄기에 장해찬 의혹에 보면은 그 12세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친 거? 드리프트
드래그인가? 그 자동차 맛집 투어 동호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맛집 투어 동호회랑 그 다음에 무슨 나는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무슨 동남아 같은데 이렇게 발리야 그게? 네. 그거 이상한 영상 아니에요? 아니 그거 나 보죠. 아니 닮았는데 맞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20대 때 제가 발리를 진짜 좋아해서 네. 발리만 한 7, 8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있는 영상 아니고 그냥 근데 서핑하고 관광하고 그냥 그 발리의 어떤 건전한 클럽에서 여러분 클럽 다 가잖아요. 클럽에서 춤추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찍어가지고 난 그게 3, 4분짜리 영상을 만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이상한 영상은 전혀 그러니까 아닌데 난 너무 궁금했던 게 저런 걸 어떻게 발굴했지? 그러니까 제가 나는 원래 꿈이 여행 작가였거든요. 여행 그런 걸 하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진짜 대단한 게, 특히 의원님 팬들 중에 시간 부자들이 진짜 많은 거야. 나는 그 레이싱 동호회랑 막 발리 영상이 나오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레이싱 동호회는 어차피 공소시효 지났을 거고. 그거 무혐의 나왔어요. 무혐의 나온 거예요? 네네. 아. 네. 건전한 자동차 맛집 투어. 맛집 투어로. 자, 그럼 어쨌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무혐의 받은 네. 그 소위 그 자동차 맛집 동호회 건에 대해 가지고는 혹시 오해하신 분 있다면은 또 이게 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면 이거 이준석으로 단일화는 찬성. 저는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 선거자금 몇백억이 걸려있고 한데. 근데 어느 정도 구도가 형성되면 경선하면 좋겠어요. 국민 경선.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어느 후보나 어느 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이게 단일화를 하는 게 이득일지 아닐지는 저도 오히려 민주당 표 많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만약 국민들과 뭐 이재명을 막겠다는 열망이 너무 강해지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정치는 생물이니까 근데 일방적인 양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공정한 룰로 경선했을 때는 한번 그런 모습이 또 되게 감동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은 또 저희 지지층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통감하고 후보를 안 내는 방향으로 가면 또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계속 지켜보겠지만은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직 이준석의 시간이 안 왔잖아요. 네. 이번 주 이제 한덕수의 시간 다음 주까지. 그럼 그 후보가 나오고 하면 이제 TV 토론 한 2번 정도 하면은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출렁해졌을 때 이재명을 상대로 가상 대결 경선은 역선택 방지고 뭐고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누가 이재명 상대로 이기는 경쟁력 보는 거니까 완전 국민한테 그렇게 하는 룰의 경선이라면 나중에 충분히 적어도 고민은 가능한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장예찬 그 묘재 작가님과 함께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너무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6,841명 정도의 많이 보는 건가요?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묘재 작가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7,500명을 돌파하게 되면은 저희가 묘재 작가를 다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기 싫어서 중간에 많이 나가시지 않을까. 귀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시겠습니다. 네. 예, 참고로 저는 오늘 출연료도 안 받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뭘 출연료 받아. 자, 다음에 자, 계엄에 대한 그 묘재 작가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결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야당의 책임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문을 존중하는데 그 판결문에 국회나 야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묻잖아요. 엄중하게. 그런 좀 다층적인 요소가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앞으로의 국회나 정치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수당도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위험성을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각자 위치에 설득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뭐 형수욕설 이런 것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건 이미 시즌이 지난 것 같고 안 먹히죠. 나는 이제 실제적인 위협이 되게 중요해진 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거부권과 뭐 이런 재의결하고 이런 것들이 대립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대한민국 정치 혼란이었다면은 그럼 오히려 이런 대립이 없이 의회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는 이재명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브레이크 없는 그런 폭주기관차 아니면 고삐 풀린 망아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이 지금 192석 기반으로 대통령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계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헌재가 내린 것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헌재 판결문에 야당과 국회를 꾸짖은 부분도 정치인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오늘 용기를 내서 이준석 후보와 대담을 하러 나온 거고 제가 민주당에 친한 정치인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랑 방송에서 만나면 저한테 부탁해요. 제발 우리 친한 거 말하지 말라. 자기들 개딸들한테 린치 당한다고. 아니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정치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극복하고 사석에서는 만나고 형동생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어야 일을 할 거잖아요.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하는 태도도 그런 어떤 성찰에서 나온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적어도 이번 대선 이후에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놀랐던 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팀을 보면은 대표할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어떤 뭐 연락을 넣을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저쪽에 도대체 좌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인맥이 넓고 이렇게 좀 소통 잘 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집단이나 그런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꽤 필요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좀 대화하기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그래도 훌륭한 분들도 꽤 있죠. 제가 친한 게라고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송석준 의원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되게 좋은 분이고. 근데 이제 그 이상한 홍위병들이 너무 앞에서 막장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 대변인단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아. 진짜 어디서 온 분들인지 모르겠고 나는 왜 나를 가르치려 들지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자신감과 이 나르시즘의 차이 그게 다 이 낙수 효과가 있나 봐요. 나르시즘도 막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나 당황스러운 그런 접근하기 집단이다. 힘들긴 해요. 대체적으로. 자, 이거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요제 작가의 충정이 오래간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요? 저는 되게 정치인이나 공인으로서 뭐 그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할지 몰라도 저는 인간적 의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 인간적으로 계속 따뜻했던 분이고 정치적으로 큰 기회를 준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에 동의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얼마 전에 윤석열 신당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맞아. 찬물 뿌려서 완전 김 빼는 역할을 나름 했다고 자임하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을 잘 모르는 그냥 변호사 일하면서 친해진 사람들이 좀 사고 친 것 같던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좀 의리라던가 신이라던가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다서 보더라도 그냥 의리지키고 살고 싶어요. 뭐 그런데 인간하네요. 이게 참 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싫은 소리는 잘 안 나오더라고. 안타까움 정도가 맨날 나오는 거지. 뭐 싫은 소리는 잘 안 나오는 게 있던데 아마 비싼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자, 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묘제 작가 온 김에 뽕 뽑아야죠.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근데 이제 묘제 작가도 이제 청년이 아니라 이제 아저씨가 돼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나이도 38인데 이걸 청년이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러니까 아저씨지 이제. 예. 뭐 이제 청년 정치 하지 말고 메이저리그 도전하라라는 말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부터 처음 했던 말이라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시지만 각 정당과 대한민국에 정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발 동동 구리는 후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뭐 인지도나 뭐 기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방송 출연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 한 3번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떨어졌을 뿐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감사한 자리가 저한테 운 좋게 주어졌는데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조금 길잡이나 길라잡이 환경을 많이 주고 싶고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만들어서 제일 잘한 게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6급으로 해서 아마 민주당도 안 없앨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재원이 되고 자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후배들한테 기회 많이 주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예, 하나 뽑아보시죠, 작가님. 거의 다 이제 끝나가네요. 이거 아까도 일맥상통한데 정책 행보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제가 청년재단이나 인수위에서 정책으로 뭔 짓을 해도 정치적으로 뭐 이준석 까는 한 줄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사가 100개가 나오고 유혹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정무적 이슈에 강하니까 근데 이 정책적 공약 행보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이나 뭐 구상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정책 발표를 하면은 사실 정책을 검토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검토해서
이걸 하면 이런 뭐 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 검토해서 하는데 보도자료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보도자료 쓸 때 이것을 이런 정책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를 다 정리해서 쓰기에는 너무 종이가 짧고 그렇게 너무 길게 쓰고 자세하게 쓰면은 기자님들이 보도를 잘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간추려 쓰게 되는데 우리 지지층에서부터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고 치고 들어온 게 많으니까 사실 우리 지금 공약팀 메시지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책선거 말이 쉬워서 그렇지 진짜 어려운 거다. 나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 여건 폐지 같은 7글자 5글자 이런 공약이 대선 때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쉽고 간결하니까. 너무 길면 안 돼 또 보니까. 근데 그게 약간 지지자들의 양해가 필요한데 내가 봤을 때 개혁신당 지지층들이 좀 유달스럽게 까탈스럽긴 해요.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나도 가끔 노려져 걸릴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막 이런 거 하고 이낙연이랑 손잡고 하니까 그분들이 도대체- 까탈스러운 것도 이해가 도대체 되긴 넌 하는데 평소에 무슨 방송을 보고 다니게 그런 걸 다 이제. 아니, 나도 시간 부자니까 이제 근데 재밌는 거 다 보지 뭐. 이낙연 총리가 오늘 채널A 보도를 보면은 그 당명 바꾸라고. 국민의 당명 바꾸라 했잖아. 아 내가 그거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데자뷰가 떠올라. 아, 한국의 희망 가지고 계속 날리고. 그건 그건 양현자 의원이고 한현자 의원 그 다음에 그 색깔 바꾸자고 개혁신당 색깔 바꾸자고 로고 바꾸자 그러고 당명 바꾸자 그러고 계속 이제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그때 계속 같이 하셨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한덕수대행이 그 고생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낙연 총리랑 같이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 보수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렇게 아유, 같이 완전 일했을 다르- 때 완전 다르죠. 문화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자, 이것도 반복되는 건데 장해찬이 보는 한동훈은 어떤 인물? 딱 한 문장으로. 위가양대. 위대한 게 뭐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위대한 위선의 가발, 양심의 대머리. 전 이게 이거 외모 비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선과 양심이 없다라는 걸 제 나름의 정치적인 비유로 하는 거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정치권에서는 이런 토크가 더 활발해요. 이거 뭐 이런 거는 활발하고 미국에서 보면은 서로 야이 이디엇 같은 놈아 뭐 이런 멍청아 이런 거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토크쇼 진행자가 트럼프 머리 막 헝클어뜨리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트럼프도 그 가발로 우리나라 너무 있어서. 엄숙지게 빠져 있지. 그러니까 괜히 좀 위가양대라고 보고 그 위선과 양심 없음이라는 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딱 찝는 코드라고 생각하고 그 새우깡 먹으면서 기타나 치면 딱이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신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딩기디장장 딩기디당. 저는 턱걸이를 30개를 합니다. 최초 국가대표도 25개 하는데 턱걸이 30개는 제가 골프를 잘 쳤어요. 툭 치면 270. 저도 270? 본인이 그 말을 했어 라이브 방송에서. 골프를 툭 치면 270이라고? 제가 그렇게 골프 잘 쳤대. 그럼 프로도 270 치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뭐 수령님 솔방울탄으로 수류탄 만들어낼 자기가 직접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요재 작가,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해서 그런데 제작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를 앞에 띄워놓고. 뭐 저의 개인 논평이니까요. 화끈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뽑아보시죠.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보다 적은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어쨌든 보수 주자를 내세우는데 보수층이 비난받을 그런 상황. 뭐 아까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도 없고 아직은 그 상황이 돼도 글쎄 내가 안철수 의원한테 그렇게 단일화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단일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는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근데 저는 이거 아마 기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좀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소기의 저 나름의 성과는 약간 아까 제가 말했던 막판에 갔을 때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무자르듯이 단칼로 자르진 않았다라는 게 약간 물을 갖고 오자. 단칼에서. 기자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염두에 둘 만한 오늘의 멘트가 아니었을까. 기사용 멘트. 기자들은 그냥 장예찬 그 최고위원 나온 거 보고 그냥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통화 한 번 했다고 막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쓰고 막. 우리가 통화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랑 제가 뭐 들고 싸워도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가 뭐 척지고 싸울 일은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내일 또 제가 내일은 외국어대학교에 가가지고 학식 먹자 네. 이벤트를 합니다. 그 학생들 진짜 많이 오나요? 많이 오고 항공대학교를 우리가 처음 갔는데 거기는 초남초의 공대 위주라 가지고 좀 다른데 외대는 또 이제 문과 중심의 남녀 1대1 비율인 학교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하람 의원도 같이 가세요. 하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식판을 가득 채워서 다 먹을 먹방? 테니까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또 학생분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정말 다양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뭐 다른 준비된 코너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벌써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우리 장예찬 필명 묘제 작가님과 함께 그냥 장예찬 전 최고라고 좀 하세요 이제. 장예찬 필명 묘제 작가 전 최고위원과 함께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7,227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7,500명 이벤트에는 달성에 실패했지만은 어차피 그것과 관계없이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출연료 없습니다. 네, 뭐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오면 돼.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시도나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한국 정치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선 국면에서는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초대하시고 국민의힘의 앙숙이었던 윤핵관 형님들도 초대해서 이야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런 좀 참신한 정치적 시도가 이준석 후보 발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희찬 묘제 작가 전 최고위원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제가 나중에 관저에 들어가면은 제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었니? 아니에요. 자, 어쨌든 파이팅!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실적을 체크해가지고 묘제 작가를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